엄마, 저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겨울처럼 차갑고 텅 빈 광활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북적이는 장터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끊어지고 약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없었다. 내 눈앞에는 마르고 초췌한 남자, 내 아들 한석호만 있었다. 그의 검은 정장은 구겨졌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떨리는 두 손은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뻗어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펼쳤던 그 손이었다. 나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느다란 손이 너무 꽉 맞물려 손톱이 살갗에 박혔다. 주름진 피부 위에 검버섯은 평생의 희생과 고난을 증언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가 아니었다. 내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기 때문이었다. 법정의 희미한 빛이 내 은발에 떨어지며 회색빛 후광을 드리웠다. 높은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다. 내 뒤로는 낯선 사람들, 법원 직원들, 방청객들, 그리고 몇몇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대화도 없었다. 서기가 서류를 넘기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마치 내 심장이 산산이 조각나는 소리 같았다. 그때 갑자기 그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목이 메고 떨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지 마세요. 늦게나마 한 그 말은 그가 입힌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 공허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가 넘어지도록 수없이 손을 내밀었다.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 그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가면 내 남은 인생을 산산이 조각낼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배심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는 빛바랜 종이들을 주워 모았다. 마치 내 가슴에서 뽑아낸 칼날 같은 그 종이들. 한숨도 비난의 말 한마디도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나는 돌아서 걸어갔다. 법정의 나무 문이 내 뒤에서 닫혔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조용했다. 내 뒤에서 석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다. 내가 앉아야 할 빈 의자 앞에서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용서의 의미로 팔을 뻗고 있었다. 법원 계단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내 낡은 모직 코트 자락에 스며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내 숨결을 공기 속으로 고통은 구름과 함께 사라지게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내 집을 되찾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나는 옛 거리를 거닐었다. 모든 발걸음, 모든 나무, 모든 현관은 내 아이를 위해 간직하고자 헌신했던 추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희미한 햇살이 돌길을 가로질러 드리워져 외로운 회색 그림자를 드리웠다. 석호가 어렸을 때 내 손을 잡고 바로 이 길을 뛰어가던 오후가 떠올랐다. 그의 웃음소리는 가난한 동네에 울려 퍼졌다. 엄마. 그의 부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부름은 그저 늦깎이 고통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오래된 반얀나무 그늘 아래 돌 벤치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쳐 낡은 볼펜을 올려놓았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누군가 읽어준다면 이해해줄 수 있도록 기억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박순자입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한때 따뜻했던 집, 모든 것이었던 아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이야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 멀리서 파도가 여전히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엄마를 불렀다. 모래사장에서 메아리치는 소리는 늦은 오후 종소리처럼 맑았다. 나는 눈을 감고 바닷바람에 내 기억을 실어 나르며 모든 고통이 시작된 곳으로. 그날 아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음울한 3월 아침이었다. 마치 비가 올 것처럼 구름이 짙게 끼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다른 날처럼 작은 부엌에서 어제 끓여둔 미역국과 두부국을 데우고 점심으로 차가운 주먹밥을 말아가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그 익숙한 부엌은 오늘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끓는 물소리와 전날 밤 내린 비의 축축한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만 들릴 뿐이었다. 조용한 공간을 가르며 초인종이 갑자기 끈질기게 울렸다. 국자를 쥔 내 손이 멈췄고 뜨거운 물 몇 방울이 낡은 앞치마 위로 떨어졌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시간에 누가 오는 거지?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두꺼운 줄을 품에 안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 자신이 전하기 힘든 슬픈 소식을 들고 있는 듯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댁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였다. 쿵쾅거리는 심장과 떨리는 손이 느껴졌다. 대한부동산입니다. 이 집 담보대출에 대한 공증된 약속어음과 납부 통지서입니다. 눈앞에서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는 듯했다. 차가운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었다. 희미한 아침 햇살에 흐릿하게 보이는 빽빽한 글자들을 훑어보았다. 그때 그 글자들 사이로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 대출인 한석호. 내 아들 이름. 문틀에 부딪히며 뒤로 물러섰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져 계단에 떨어졌다. 마치 칼날이 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한때 내 자랑이었던 그 이름은 이제 평생 애써 읽고 온 지붕을 깎아내려는 빛과 연결되어 있었다. 문 앞에 주저앉아 종이에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자세히 보면 진실이 바뀔 것처럼. 하지만 아니었다. 진실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차용증서를 흔들고 몇 번 빙글빙글 돌린 후 다시 내 발 앞에 떨어졌다.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는 내 신뢰를 조롱하는 듯했다. 옛 이웃 황 씨가 지나가다 당황한 듯 달려왔다. 박 씨, 제발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정말 빚이 있는 건가요?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하나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었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걸까. 그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텅 빈 눈으로 황 씨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와 테이블 위에 차용증서를 비추고 있었다. 손을 뻗어 한석호라는 이름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손끝을 뜨겁게 달궜다. 그가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서 서명해 달라고 했던 날이 기억난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의 말은 달콤했다. 엄마, 제발 서명해 주세요. 커피숍을 열기 위한 임시 대출일 뿐이에요. 집은 여전히 엄마 거예요. 맹세해요. 걱정 마세요. 나는 물었다. 정말이에요? 위험한 서류는 아니잖아요? 그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 믿어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아무도 엄마 집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믿었다. 그의 포옹을 믿었고 그의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믿었다. 현관 밖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부채 서류가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조롱하는 듯 들렸다. 나는 테이블에 머리를 숙였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서류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미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흐릿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순자 씨 맞죠? 대한은행입니다. 채권 추심 통지서를 보내기 위해 주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갚지 않으시면 60일 이내에 집이 압류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사라졌다. 저는 아무것도 빌린 게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차가운 삐소리가 울리며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채권 통지서를 바라보며 텅 빈 마음을 달랬다. 알았다.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나 말고는 이 집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나는 결심했다. 만약 그가 종이 한 장으로 어머니를 빚더미에 빠뜨릴 수 있다면
어머니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찾을 것이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앉아 하얀 노트를 펼쳐 이 회고록에 첫 줄을 썼다. 은행에서 걸려온 차가운 전화가 온 후 나는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작은 방은 작아진 듯 보였고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천천히 내 심장을 꿰뚫는 드릴 소리처럼 들렸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며 축축한 흙내음과 들풀 냄새 그리고 흘리지 않은 눈물의 짠맛을 실어왔다. 나는 침대 밑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상자였다. 안에는 석호가 초등학교 때 쓴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엄마, 앞으로 꽃밭이 있는 아주 큰 집을 사줄게요. 그러면 엄마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구겨진 주름을 펴는 손이 떨렸고 가슴이 아팠다. 그때 그 반짝이는 눈빛의 소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한때 어머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들이 어떻게 지금 어머니를 심연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을까? 밤에 부드럽지만 또렷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이럴 때 누가 나를 찾고 있을까? 문을 열었다. 내 앞에는 황 할머니가 서 있었다. 남편 기일마다 내가 미역국을 가져다 주곤 했던 이웃집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빗속을 헤치고 들어왔다. 박씨, 무슨 소리 들었어요? 어쩔 수 없지만 따뜻한 빵 좀 가져다 드려야겠어요. 집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슬픔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는 항상 여기 있어요. 나는 빵 봉지를 움켜쥐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황 씨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늙은 손이 내 손을 포개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었던 따스함을 조금이나마 전하는 듯했다. 넘어지지 마.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나는 그곳에 서서 황 씨의 모습이 가랑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내린 비는 내 마음속의 원망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넘어질 순 없어. 억울한 아이 때문에 남은 인생을 포기할 순 없어. 이 집을 다시 찾을 거야. 내 손으로. 문을 닫고 등잔에 불을 밝히고 빚 증서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회고록을 계속 썼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고통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오늘 밤 어머니가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황 씨의 모습이 이슬빛 속으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작고 차가운 빌린 방으로 돌아갔다.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심장의 고동처럼 들렸다. 나는 탁자에 앉아 낡은 등잔에 불을 밝히고 눈앞에 펼쳐진 빚 증서를 바라보았다. 그 위에 적힌 이석호라는 이름은 어머니의 가슴을 꿰뚫는 칼 같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커튼 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굳은 살이 박힌 내 손을 비추었다. 한때 아이를 재우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손을 잡아주던 손이 이제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결의가 솟아오르기 때문이었다.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이 구덩이에서 구해주지 않을 거야. 낡은 서랍을 뒤져 오랜 세월 누렇게 변색된 노트를 꺼냈다.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 두었지만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쳐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첫 줄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요. 그러고 나서 수화기를 들고 황 여사가 언급한 한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번호를 누를 때마다 방금 쌓인 용기에 산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깊고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민준입니다. 누구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이 메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소가 빚 갚는 서류에 서명하고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법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배신당했다는 것만 압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복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전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걱정 마세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말했다. 위임장에 서명하던 첫눈부터 아들이 저를 꼭 껴안고 다정한 말을 건넨 그날 밤부터 빚 독촉장을 받은 그날 오후까지 집을 압류하라는 은행 벨 소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말, 모든 기억이 살갗에서 벗겨지는 듯했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고지서들, 석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 옆에서 찍은 사진, 손에는 책가방을 든 채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보낸 문자 메시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여전히 엄마 거예요. 미영, 그 친절한 지역 사회복지사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찹쌀밥 한 봉지, 만두 한 봉지, 아니면 그저 격려의 말 몇 마디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박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옳은 일을 하셨고, 옳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은 은은한 노란 불빛 아래서 내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이기는 날, 내가 내 옆에서 걷게 해줘. 나는 목이 메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이 삶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 안에서 자존감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고 그 무엇도 그것을 끌 수 없었다. 나는 떨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모든 확인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 서명할 때마다 마치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에 서명하는 것 같았다. 내 지붕을 되찾을 거야. 나 자신을 되찾을 거야. 법정 출두일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빌린 방 창문으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은 더 이상 전날 밤처럼 떨리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그 절망의 밤,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던 누렇게 변색된 낡은 노트를 다시 펼쳤다. 더 많은 획으로 페이지는 두꺼워졌고 더 많은 고통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한 단어 한 단어에 담아두었던 연약한 희망마저도. 나는 내가 쓴 페이지를 펼쳤다. 지붕에 더 이상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내게의 차가운 벽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서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진정한 지붕을 다시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밖에서 낡은 벽돌길 위로 발소리가 바스락거렸다. 잠시 후 문에서 나지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다. 내 앞에는 석호의 전처 윤슬기가 서 있었다. 슬기는 코트에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빠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재판은 내일이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콱 막혔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가려 했었다. 석호를 만류하려고 애썼어. 돈 빌리지 말고 집 담보 대출도 받지 말라고 간청했지. 하지만 난 어쩔 수 없었어.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어. 내가 필요하면 법정에 가서 증언할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슬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전에는 석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슬기가 그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었다. 이제 슬기를 보니 알 수 있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얘야, 너 자신을 탓할 필요 없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녀의 잘못이야. 증언하고 싶다면 고맙겠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더 이상 후회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거야. 슬기는 몇 달간의 외로움 끝에 위로를 구하는 아이처럼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슬기가 떠난 후 나는 등불 옆에 앉아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내일 나는 고통만 아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줄 아는 마음으로 법원에 들어가겠다. 그날 아침 하늘은 차가운 재처럼 창백했고 법원으로 가는 길에는 가랑비가 내렸다. 나는 낡은 모직 코트를 입고 잠 못 이룬 밤 동안 준비해 온 노트와 파일을 꽉 쥐고 있었다. 내 옆에는 미영이가 우리 둘을 위해 말없이 우산을 들어주고 있었다.
발밑에 차갑고 축축한 돌계단이 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이게 마지막 전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두려워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법원 복도에 들어서자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씨, 기다려. 돌아보니 슬기가 이슬비를 맞으며 달리고 있었다. 머리는 젖고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어제 증언하겠다고 했잖아. 오늘 증언하러 왔잖아.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 슬기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에 솟아올랐다. 법정은 넓고 차가웠고 높은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한민준 변호사 옆에 앉아 빛바랜 모직 코트 자락을 꽉 쥐었다. 맞은편에는 석호 변호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마치 헝클어진 자존심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공판이 시작되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다. 판사단 심리개시. 사건, 원고 박순자의 주택담보대출 계약 무효 선언 청구. 한 변호사가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증인으로 원고가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의 진짜 목적을 숨겼습니다. 잦은 증인으로 윤슬기 씨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정당방위는 침묵에 휩싸였다. 슬기가 증언대에 오르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함으로 빛났다. 저는 이석호 씨의 전처입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에게 이 집에 절대 손 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간청에도 불구하고 몰래 대출 서류에 서명하고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말을 가르는 마지막 칼날 같았다. 나는 석호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움츠러든 채 어깨를 심하게 떨고 있었고 마치 공중으로 사라지고 싶은 듯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한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주택 세금 고지서, 수도세, 전기세 고지서, 그리고 석호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여전히 당신 거예요. 판사는 파일을 훑어보며 한참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판사단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계약서에 사기의 흔적이 있었다. 원고에게는 명확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증인은 피고가 사기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모기지 계약은 무효다. 집의 소유권은 원고 박순자 씨에게 반환되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했다. 방안은 고요해졌다. 한숨 소리도 박수 소리도 없었다. 오직 비서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밖에서 빗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배심원들에게 고개를 숙인 후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 한 방울도,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한숨 한 번 쉬지 않았다. 그 순간 석호가 일어서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섰다. 법정의 나무 문이 내 뒤에서 조용히 닫혔고 아무도 듣지 못했다. 석호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며 어깨를 떨고 있었다. 빈 의자 앞에 그의 어머니가 앉아 용서를 구하며 팔을 뻗었어야 할 바로 그 의자였다. 법원 계단에서 이슬비가 차갑게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내 숨결이 공간에 스며들도록 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모든 원통함과 분노를 내려놓았다. 지붕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차갑고 축축한 돌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몇 달 동안 야윈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내려놓는 듯했다. 가랑비 소리에 거친 숨소리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뒤섞였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 때문이 아니라 가슴을 가득 채우는 묘한 공허함 때문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법정에서 들려온 석호의 마지막 외침이 계속 울려 퍼졌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외침이 몇 년 전이었다면 나는 돌아섰을 것이다.
그 외침을 품에 안고 그전에도 수없이 그랬듯이 그 모든 잘못을 잊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사랑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었다.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용서했고, 충분히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잊었던 남은 삶을 찾아야 할 때였다. 안뜰의 작은 현관 아래 서서 시냇물처럼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주름진 뺨을 빗방울이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사람들은 내가 울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저 비가 내 원망과 고통, 깨진 희망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지붕을 되찾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 지켜야 할 지붕은 내 마음이다. 희망을 버리고 기다리기를 멈추고 아픔을 멈춘 어머니의 마음. 그날 나는 안뜰을 나와 옛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오랫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강변길을 따라 이슬비 속을 거닐었다. 차가운 빗물이 모든 천조각, 모든 흰 머리카락에 스며들었지만 나는 춥지 않았다. 아마도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용기를 얻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바닷가의 작은 방을 빌렸다.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나를 석호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곳이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짭짤한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는지 묻지 않았고 바람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세월 만에 다시 만난 옛 친구처럼 부드럽게 내 삶을 스쳐 지나갔다. 방에 온 첫날 나는 회고록을 꺼내 새 페이지를 넘겼다. 서류에 서명할 때처럼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은행에서 빚 증서를 받을 때처럼 떨리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내 손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의 첫 문장을 굳건히 적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나는 차를 내리고 꽃꽂이를 하고 창가에 앉아 몇 시간이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기에 그렇게 간단한 일들을 할 시간은 없었다. 미영이가 가끔 전화해서 물었다. 잘 지내? 슬퍼? 나는 전화 너머로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아. 남은 인생 동안 충분히 슬펐어. 이제 난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살아. 어느 날 오후 발코니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석호였다. 문자 메시지와 함께 결혼 사진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재혼했어. 같이 갈래? 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미소는 맑았고 눈에는 삶의 먼지가 묻어있지 않았다. 마치 늙은 어머니가 법정에 홀로 서 있던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행복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도 눈물이 고이지도 않았다. 마치 오랜 세월 목에 걸려있던 무거운 돌멩이를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만이 느껴졌다. 나는 짧지만 진심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 엄마는 화내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셔. 하지만 난 놓아줬어. 행복하길 바라.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가 겪어온 세월처럼 여전히 물결치는 파도가 보였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집은 네 개의 벽돌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곳,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는 것을. 누군가 내게 무엇을 배웠냐고 묻는다면 결국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랑이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지붕들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날 밤 나는 활짝 열린 창가에 앉아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와 은빛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오랜만에 나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도 희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살아갈 만큼 충분했다.